여러분, 만약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는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공짜 점심을 즐기는 나약한 동맹이라 여겼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이제 보호비를 내라. 사상 최악의 압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단 사실을 말이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 그 심장인 반도체는 누가 만들까요? 미 해군의 막강한 이지스함, 그 두뇌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만들지 않는 나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미관계의 이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이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강국임을 믿는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반도체와 배터리가 진정한 국방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술 주권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늘 눅눅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백악관 예스트윙, 국가안보회의 NSC 사무실의 제 방 창밖으로 보이는 로즈가든은 완벽하게 가꿔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권력투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혼돈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짜리 메모로 요약하고 그의 충동적인 결정을 어떻게든 예교적, 군사적 논리로 포장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였죠.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도 많은 혼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울림 보안 설정된 휴대전화의 알람이 아니라 CNN 속보 알림에 잠이 깼습니다. 대통령이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의 팜비치 골프장에서 18번 홀을 막 마친 참이었죠. 땀에 젖은 붉은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그는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강인하죠.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왜 다들 쉬쉬하는 겁니까? 왜 아닌 척 연기를 하죠? 나는 연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커피를 찾을 생각도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기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비확산 정책 기조를. 트럼프는 기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들, 기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핵을 가졌어요. 끝, 오케이. 그들은 가졌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 위에서, 그 현실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다음 단계로 말이죠. 그는 잉크를 한번 날리고는 카트로 돌아섰습니다. 화면은 백악관 전문 기자들의 경악 어린 표정으로 가득 찼어요. 제 전화가 지옥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물론 제 직속상관인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존 보좌관의 잠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상황실로. 지금 당장. 30분 뒤 백악관 지하 벙커인 상황실은 살얼음판 같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워싱턴으로 복구하지 않았지만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국무장관은 핏기 없는 얼굴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고 펜타곤에서 온 합참의장은 턱을 굳힌 채 정면의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존 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보고서 대신 제 머릿속의 분석을 꺼내놓았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현실주의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전임자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자신은
솔직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슈맨십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협상 카드입니다.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설명해보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유하지만 나약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없이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나라. 그런데 그들은 돈을 내지 않으려 하죠.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북쪽의 미치광이가 공식적으로 핵을 가졌는데 너희는 이제 어쩔 거냐?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그럼 돈을 내라. 공짜 점심은 끝났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극단적인 압박 카드입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불장난을 하는 게 아닐세.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일이야. 일본은, 대만은 핵 도미노가 시작될 걸세.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은 NPT, 즉 핵 비확산 조약 같은 낡은 규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부유한 고객에게서 막대한 보호비를 뜯어낼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훌륭한 거래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임을. 그는 동맹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힘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첫 번째 시험대였죠. 대통령이 워싱턴에 복귀하고 공식적인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말어라고 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간단해요. 북한은 핵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대신 우리는 한국에 갈 겁니다. 서울. 아주 멋진 도시죠. 아주 부자 나라예요. 삼성, 현대.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다 누구 덕분이죠? 우리, 미국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아니, 수백억 달러를 내게 만들 겁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김정은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테니까. 회의실의 그 누구도 감히 대통령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비확산 조약이나 동맹의 신뢰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일축했어요. 신뢰.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면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존. 대통령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네, 대통령님. 자네가 맞게 서울에 보낼 청구서를 준비해. 우리가 원하는 액수를 받아낼 전략을 짜란 말일세. 한국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분석해서 보고하게. 나는 그들이 무릎 꿇고 돈을 가져오는 그림을 원해. 알겠나? 네,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거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충동적인 발언을 현실적인 외교 전략으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CIA 서울 지부, 국무부 동아태 담당국, 그리고 DIA, 즉 국방정보국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치적 위지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고서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보고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이며 미국의 방어 공약 없이는 한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CIA 보고서 역시 한국 정치권의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의 핵 인정 발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패닉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좋아. 예상대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한국은 겁에 질릴 것이고 여론은 분열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정부는 막대한 방위비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바로 안보 불안이었죠. 저는 서울의 대사관과 보안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대사님, 워싱턴의 기류는 확고합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대사의 피곤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 여긴 지금 벌집을 쑤신 것 같아요. 언론은 하루 종일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물론 미국의 방위 공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길이라. 결국은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중국에 붙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돈을 더 내거나 둘 중 하나죠. 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존, 당신은 한국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웃과 맞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 분노는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사님. 중요한 건 현실적인 힘이죠. 그들에겐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핵을 갖게 됐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까요? 존,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뭔가 찜찜합니다. 여기 분위기는 단순히 미국에 매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뭔가 결심을 굳히는 듯한 그런 섬뜩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저는 대사의 말을 현지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서울에 머물렀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된 겁니다. 저는 제 분석을 믿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숫자, 그리고 힘의 논리. 저는 다음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국방정보국 DI와 에너지부에서 올라온 기술 분석 자료들이었죠. 이것들은 정치 분석가들이나 예교관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건조하고 기술적인 문서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현황, 한국형 발사체 개발 진행도,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요 연구과제 분석. 처음 몇 장은 지루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업용 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안정성을 자랑했죠.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압박용 카드를 찾기 위해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얼마나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구산뿐만 아니라 기술적 통제까지 쥐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 페이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부의 한 하급 분석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중수로 및 사용 후의 연료 관리 기술에 대한 짧은 기술 각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형 중수로 CNDU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운전 중 핵연료 교체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 중수로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저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플루토늄. 핵폭탄의 핵심 원료 중 하나죠. 저는 즉시 DI의 담당 분석관에게 보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극도로 꺼렸어요. 부보좌관님, 그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은 NPT의 모범적인 회원국이며 그들의 모든 핵 활동은 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 내 말은 능력에 대해 묻는 걸세.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빨리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나. 분석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아이의 감시를 따돌리고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를 감행한다면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로 프로세싱 및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처리와 사실상 동일한 공정입니다. 다만 그들은 평화적 이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주 안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거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몇 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보좌관님. 그들은 플루토늄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농축 우라늄 HU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레이저 농축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술은 군사적 전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의 방음벽을 노려보았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이빨 빠진 부자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부자가 사실은 이빨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 저는 다른 보고서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분석. 얼마 전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맹국의 과학적 성과라고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보고서의 기술적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에 사용된 KR-207호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이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과 직결된다. 현재 한국은 고체 연료 기반의 현무 계열 탄도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그들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경이적인 수준이다. 현무,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미사일의 재원을 찾아보았어요. 현무4, 현무 5. 이 미사일들은 이미 동북아시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탄두였죠. 현재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만 만약 이 미사일의 탄두부에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넣는다면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및 방위산업체 역량 분석. 보고서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무기들과 경쟁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방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급자족을 넘어선 완전한 독립적 군사기술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끝장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보고서들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너무 세게 밀어붙인다면, 만약 그들이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숨겨둔 이빨을 꺼내 들기로 결심한다면 몇 주 만에 핵물질을 확보하고 이미 보유한 미사일에 그것을 탑재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기술력과 산업 기반,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과학자 집단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정치적 결단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정치적 결단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한국에게 너희를 지켜줄 해구사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옥죄던 마지막 족쇄, 즉 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 지켜준다는 명분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로즈 가든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아름다움. 하지만 그 지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무시해온 거대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의 보고서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두 종류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 즉 한국이 얼마나 취약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한 이 행정부의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보고서였죠.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수십 년간 칼을 갈아온 잠자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방금 그 호랑이의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저는 보안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번째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압박 전략에 대한 보고서.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누려온 모든 것을 잃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제 사무실은 백악관 예스트윙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머릿속을 울리는 이명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빈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대통령에게 올라갈 공식 보고서. 제목은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전략이 될 터였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원하는 말, 즉 한국은 겁에 질렸고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르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채워져야 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 TSSCI SAR 최고 등급 비밀 특수 접근 인가 요구. 이것은 진실을 담을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방금 DA와 에너지부의 건조한 기술 보고서들 속에서 발견한 차갑고도 무서운 진실. 대한민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 그 호랑이를 잠에서 깨우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말입니다. 저는 후자의 문서를 먼저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행정부에서 누군가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이 파티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존, 대통령께서 자네 보고서를 기다리시네. 국가안보보좌관, 제 직속상관인 제이크 설리번. 아니, 이 행정부에서는 허버트 맥메스터와 비슷한 강경파 인물이었습니다. 편의상 그를 허버트라고 부르죠. 허버트가 인터컴으로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좌관님. 최종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아. 대통령께서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듣고 싶어 안달이 나셨네. 그들이 우리 대사관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그림을 원하셔. 자네가 그걸 만들어내야 해. 물론입니다, 보좌관님.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제 비밀 메모에 집중했어요. 일부에서 발견한 것은 군사적 잠재력이었습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지만 제 직감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국가는 군사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경제,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엮는 보급망.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우리의 군사력에 기생하는 부자 나라로만 봤지만 만약 그 부자 나라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핵심 부품을 쥐고 있다면 저는 제 사무실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USTR의 최고 분석관들을 호출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브리핑을 요청했죠. 제 방의 방음벽을 작동시키고 모든 전자기기를 바구니에 수거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설을 하나 제시하지. 만약 대한민국이 더 이상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세. 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중립국이 되는 거야.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무장한 중립국. 그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 보고서를 원하네. 상무부에서 온 백발이 성성한 분석관 스티븐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부보좌관님, 그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지난 70년간 믿어온 신화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방금 그 신화에 불을 질렀네. 북한의 핵을 인정했어. 한국인들에게 너희를 지켜주던 해구사는 이제 찢어졌다고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나. 스티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USTR에서 온점고 날카로운 여성 분석관 사만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보좌관님, 다른 선택지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쥐고 있는 모든 경제적, 기술적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 나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 의존성의 실체를 보고 싶네. 수치로, 달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으로. 그들이 공급을 끊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통령의 압박 전략을 뒷받침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을 압박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 공식적인 외교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무장관과 허버트 보좌관이 주미 한국 대사를 백악관으로 초치했습니다. 형식은 초청이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신문이었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대사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울의 반응이 너무 격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저 현실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미 한국 대사. 그는 수십 년간 워싱턴 정가를 누벼온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차분한, 거의 냉정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국무장관을 응시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님의 현실 인정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비확산 체제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이 거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버트 보좌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칠 듯한 기세로 끼어들었습니다. 거래라니. 대사, 말을 조심하시오. 우리는 지난 70년간 당신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소. 이제 그에 대한 공정한 목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오. 공정한 목이라. 대사가 작게 을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경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보좌관님, 장관님, 미국은 지금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시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는 상호 이익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보호비를 받는 거래로 취급한다면 한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버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좋지. 당신들 나라의 생존이 비용이고 우리가 편익이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지 않소. 북한의 핵무기라는 비용 말입니다. 대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는 방식이 꼭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지난 수천 년간 거대한 위협 속에서 생존해온 민족입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허버트와 국무장관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언하기는커녕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 오만한. 허버트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존, 봤나. 저게 한국인들의 본색이야. 우리가 당장이라도 군대를 빼겠다고 으름장을 놔야 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사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존 방식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그 연민의 찬 눈빛. 그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스티븐과 사만다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안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종이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빼곡했어요.
저는 보고서의 첫 장을 읽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보좌관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국방산업은 6개월 이내에 마비됩니다. 스티븐이 직접 브리핑을 하러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소린가? 6개월.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지 않나? 스티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부보좌관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F-35 라이트닝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의 미래죠. 이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최첨단 메모리 칩의 80%가 한국산입니다. 조종사의 헬멧에 실시간 전장 상황을 뿌려주는 HMD 시스템,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는 항전 장비, 모든 것이 그들의 칩 없이는 작동 불가능한 깡통이 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정도의 성능, 신뢰성,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의 그 두 기업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인텔과 마이크론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그들의 생산 수율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는 최소 5년, 어쩌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F-35를 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SPY-1 레이더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장치, SM-3 요격 미사일의 유도 장치,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칩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 총에 방아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사만다의 보고서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부보좌관님, 이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대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 무인 차량, 병사 개개인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전력 시스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고밀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글로벌 리더는 LG, 삼성, SK, 이 세 한국 기업입니다. 사만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국의 CATL도 있지만 그들의 기술은 아직 한국 기업들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국방물자에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배터리 공급을 차단한다면 미군의 차세대 전력 시스템은 설계도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우리가 매일 보는 아이폰, 그리고 군용 노트북, 전투기 콕핏의 계기판. 그 고해상도 OLED 패널의 9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의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략적 종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토대 위에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허버트가 한국 대사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 나라의 생존이 비용이고 우리가 편익이다. 천만에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의 편익이었고 이제 그들은 우리의 오만을 비용으로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비밀 메모에 이 모든 사실을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종속 기술 리스트, 1. 반도체, 메모리, 2. 2차 전지, 3. OLED 디스플레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USTR의 보고서에는 더 거대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부보좌관님, 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만다가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0%는 배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그 배,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즉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드릴십.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70% 이상을 건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수출하려 하죠.
그 LNG를 실어 나를 배는 누가 만듭니까? 한국입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들이 슬롯이 꽉 찼다는 이유로 우리 선박의 인도를 2년, 3년씩 지연시킨다면 우리의 대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좌초됩니다. 중국이나 카타르가 그 슬롯을 먼저 차지하게 되겠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 뾰족한 첨탑은 미국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우리가 오만하게 고객 취급했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슬에 그때 CIA 서울 지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제목, 대한민국 정부 주권기술 이니셔티브 발표. 전문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금일 10시 대한민국 청와대 주권기술 이니셔티브 긴급 발표.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투입. 목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의 완전한 자립화 및 공급망 다변화. 대통령 담화문 중 발췌. 우리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기술 주권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초석이다. 저는 전문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손. 그것은 명백히 우리, 미국을 의미했습니다. 존 허버트가 다시 인터컴으로 불렀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이상한 발표가 나왔네. 1,000억 달러.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할 자료는 다 됐나? 그들이 돈이 많다는 증거가 하나 더 늘었군. 더 세게 압박해야겠어. 저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좌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관님과 국방장관님을 모시고 긴급 NSC를 소집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은 나중에 보고 드려야 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린가, 존. 자네답지 않게 왜 이리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아닙니다, 보좌관님. 저는 제 방에 있던 기밀 보고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에 감긴 밧줄을 스스로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미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티븐과 사만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시에 제 보안 단말기에 또 다른 경보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부와 IE에서 거의 동시에 들어온 보고였어요. 속보, 대한민국, 월성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긴급 기술 점검 사유로 임시 가동 중단. IEA 정기 사찰 일정 외에 조치임. 월성. 일부에서 읽었던 바로 그 중수로였습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저는 허버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제출할 거짓 보고서를 쓰는 대신 이 행정부의 심장에 진실의 폭탄을 던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호랑이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방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함정의 입구를 닫아버렸습니다. 백악관 지하의 상황실은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차갑게 온도가 유지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복도를 달려오며 느꼈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 손에 들린 보고서들의 무게 때문인지 그날따라 상황실의 냉기가 유난히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이미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국무장관 마이크, 그리고 합참의장 마크 장군이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없었어요. 제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이 방에서만큼은 거래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존,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허버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자네가 국가안보보좌관인가? 내가 보좌관인가? 저는 제 손에 들린 보고서 뭉치를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어요. 보좌관님,
지금 이 순간부터 딱 30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30분 뒤에도 제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즉시 제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두려움을 압도한 상태였죠. 마이크 국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듯했어요. 존, 대체 무슨 일인가? 서울에서 올라온 보고들 말인가? 그 주권기술 이니셔티브라는 거. 그저 정치적인 수사 아니었나? 수사가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테이블을 짚고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니, 정확히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오만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보고서, 상무부와 USTR의 분석 자료를 펼쳐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한민국을 압박할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스티븐과 사만다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F-35 전투기입니다. 합참의장님, 이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80%가 한국산입니다. 만약 삼성이 공장 화재나 노조 파업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공급을 한 달만 중단하면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라인은 즉시 멈춰섭니다. 마크 장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어요. 그는 보급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존, 그건 과장일세. 대체제가 있겠지. 마이크론이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5년의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5년입니다. 장군님. 5년 동안 우리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도 사드 요격 미사일의 유도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현대전을 치를 수 없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차 전지입니다. LG, 삼성, SK.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드론 부대, 무인 차량, 병사 개개인의 전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혈액을 공급하는 나라를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버트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장관님.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에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려 합니다.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는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수리 일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우리 선박의 인도를 6개월만 늦추면 유럽의 겨울은 재앙이 될 것이고 푸틴은 베를린에서 삼페인을 터뜨릴 겁니다. 이건 미친 소리야. 허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이것은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써 예면해 온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우리의 군사적 속국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우리의 기술적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보를 제공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문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 역시 문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CIA가 보낸 전문 주권기술 이니셔티브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1,000억 달러짜리 계획은 방어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무기화 선언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요.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립화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통제수단, 즉 일부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처음 발견했던 가장 끔찍한 진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 에너지부와 IE에서 동시에 들어온 보고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월성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긴급 기술 점검 사유로 임시 가동 중단. 세 사람의 표정은 아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가 멈춘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마크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군님, 월성 원전은 한국이 보유한 유일한 중수로입니다. 경수로와 달리 중수로는 운전 중에도 해결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중수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원자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플루토늄이라는 단어는 워싱턴의 이 방에서만큼은 신성모독과도 같았죠. 그들은 지금 IAEA의 정기 사찰 일정을 벗어난 기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너희가 해구산을 찢었으니 우리는 우리만의 우산을 준비하겠다. DA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용 후의 결료 재활용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플루토늄 추출과 동일한 공정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폭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히, 허버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동맹에 대한 배신이야.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까? 우리 F-35 생산 라인을 멈추면서, 배터리 공급을 끊어서 우리 군대를 마비시키면서, LNG선 인도를 막아서 유럽을 러시아에 넘겨주면서, 우리는 그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 온 판입니다. 저는 DI의 또 다른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사일입니다. 현무. 이미 동북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수천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ICBM 기술인 누리호 발사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오직 탄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탄두를 만들 명분을 그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핵 인정 발언으로 말입니다. 마이크 국무장관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맙서사,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돈이나 뜯어낼 수 있는 나약한 동맹으로만 봅니다. 그는 이 거대한 기술적, 전략적 종속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보고드리면 그는 이것을 한국의 배신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압박을 지시할 것입니다. F-35 계약을 취소하겠다거나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공멸입니다. 아니, 우리의 일방적인 패배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의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허버트가 굳은 표정으로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좌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성명인가? 미국의 일방주의적 동맹 정책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주권 국가들과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좌관님, 이것은 명백히 한국을 향한 러브콜입니다. 방 안의 모든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간과한 최악의 변수, 중국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우리 편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계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바로 줄타기 외교입니다. 저는 지도 스크린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이 만약 우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괌은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구축해온 태평양 방어선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하와이까지 밀려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설마 중국과 손을 잡을까? 마이크 국무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북한의 핵을 가진 미치광이와 우리라는 사기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제3의 길, 즉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기술 이니셔티브이고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핵무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를 견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할 능력과 명분을 모두 갖췄습니다. 허버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강경파인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대통령에 충실한 신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패권을 신봉하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존,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허버트가 물었습니다. 우선.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상황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지금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 오벌 오피스로 오시랍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글을?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방위비를 내지 않는 배은망덕한 한국에 더 이상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검토하겠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뒤집혔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이 순간 대통령은 이 모든 위기의 내관을 자신의 엄지손가락 하나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허버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빌어먹을.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월성 원전의 가동 중단 알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함대의 기동 경로를 바라보았죠. 판은 이미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엎은 것은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약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벽하게 그 함정에 걸려들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너진 판 위에서 누가 새로운 규칙을 쓰느냐였습니다. 상황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대통령의 트윗. 주한미군 전면 철수 검토. 그 20단어도 안 되는 문장이 70년간 이어져 온 태평양 전략의 대들보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줄이야. 비서실장의 다급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버트와 마크 장군은 이미 문을 향해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충동적인 행동이 불러일으킨 화염을 끌어가는 소방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가는 구조대에 가까웠습니다. 예스트윙을 가로질러 오벌 오피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 양옆의 역대 대통령 초상화들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너희가 이 위대한 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오벌 오피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결단의 책상이라 불리는 리졸루트 데스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사우스론을 내려다보며 특유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부통령과 몇몇 핵심 측근들이 아부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래의 기술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돌아보며 이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친구들, 그 로켓맨의 사촌쯤 되는 그 친구들, 전화기가 불이 날 겁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액수의 10배를 부를 겁니다.
20배도 좋아요. 그들은 돈이 아주 많거든요. 허버트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당장 그 트윗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허버트. 자네까지 저 딥스테이트 놈들한테 물들었나? 이건 나의 가장 위대한 협상이야. 우리가 드디어 이 바보 같은 동맹에서 돈을 받아낼.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허버트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보좌관의 예의를 차릴 수 없었어요.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제가 들고 온 보고서 뭉치, 즉 F-35와 반도체, 배터리, LNG선에 대한 그 끔찍한 진실이 담긴 요약본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단을 마련하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방금 대한민국의 손에 들린 총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총이 사실은 우리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던 겁니다. 총. 무슨 헛소리야. 존. 그들에게 무슨 총이 있어. 낡아빠진 K2 소총. 대통령이 비웃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F-35가 그들의 칩 없이는 날지 못합니다. 이지스함이 작동을 멈춥니다. 배터리입니다. 우리의 드론 부대가 고철이 됩니다. 조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전략이 좌초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거짓말. 대통령의 측근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야. 우리가 시장을 닫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 누가 먼저 굶어 죽을까요?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군대가 먼저 마비될 겁니다. 우리 경제가 먼저 멈춰 설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주권기술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우리 요의 판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핵을 가져라. 아무도 너희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국제적인 명분을 선물하셨습니다. 월성원전은 이미 IE의 감시를 벗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핵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도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어요. 블러핑이야. 그들은 감히 그런 짓을 못해. 우리가.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오벌 오피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대통령님. 서울에서 방금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거봐, 항복 선언이지. 얼마를 내겠다고 하던가. 비서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블릿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성명. 대한민국 정부는 금일 미합 중국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신성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유효하다. 동맹을 일방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타국의 변덕스러운 선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즉각 발동함을 선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하고도 압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압도적인 역량? 저들이 뭘 믿고? 비서실장이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대통령님,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든 지수가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죠. 서울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긴급 경영 재검토를 이유로 모든 신규 수출 계약의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애플, 델, HP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오는 맙서사,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뭐라고? 마크 장군이 경악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외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안전상의 이유로 카타르와 미국 선사들에 인도될 예정이던 LNG 운반선 12척의 인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폭등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이건 반란이야.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급망 점검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와 국방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국무장관 마이크의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방금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영내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일방주의적 행동에도 반대하며 주권 존중의 원칙 하에 새롭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긴급 초청했습니다. 쿵. 허버트가 책상 모서리를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중국 카드였죠. 그들이 감히 중국과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들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마크 장군이 군인답지 않게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잃었다고. 이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오벌 오피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더 이상 아부의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력이 끝났음을, 아니, 어쩌면 자신들이 알던 미국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리졸루트 데스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윗이 불러온 재앙적인 결과를, 이전 지구적인 쓰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거래의 달인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단련된 세상에서 가장 냉철하고 무서운 생존의 달인들을 상대로 최악의 패를 던진 풋내기 도박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대통령이 처음으로 겁에 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IAEA. 비엔나 본부에서 방금.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봉인이. 알 수 없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신호가 두절되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국산 발사체 누리호 7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정밀 해양 관측 위성을 극교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앞바다를 센티미터 단위로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라고 합니다. 극교도 위성. 그것은 ICBM이 지구 반대편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기술적 퍼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북한 핵 인정으로 명분을 획득하고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족쇄를 풀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으로 경제적 인지를 확보하고 월성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핵물질을 확보하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운반수단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였죠. 그들은 우리가 오만하게 자멸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 무대의 주연 배우가 되어 주었습니다. 허버트가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당장 이 방에서 서울의 청와대로 전화를 거십시오. 뭐라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실수였다고. 트윗은 비서실의 착오였다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사과라는 단어에 대통령은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미합 중국 대통령이 저 작은 나라에 사과를 해. 절대 못해.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크 장군이 나섰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면 6개월 안에 우리 F-35 전투기들은 모두 지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1년 안에 우리 해군은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에게 수적으로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10번째 핵보유국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핵보유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그에 대한 충성심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미국의 붕괴를 목전에 둔 자들의 절박함과 공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판을 뒤엎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판 위에서 홀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연결해. 그날 밤 백악관의 모든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트윗은 인터넷 실수로 삭제되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굳건한 약속이라는 성명을 10분마다 반복해서 발표했어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즉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물론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백지화되었죠. 며칠 뒤 제 사무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안보회의 아카이브에 영원히 묻힐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사태는 봉합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유지했고 한국은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은 기술 점검을 마쳤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방패막이로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보를 담보로 돈을 요구했지만 사실 우리의 안보가 그들의 기술에 담보 잡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여전히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F-35의 칩을 계속 공급해주기를, LNG선을 제때 인도해주기를, 그리고 월성 원전의 봉인을 다시 채워주기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탑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탑의 가장 깊은 기반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저 먼 동쪽의 작은 반도에서 캐내어 가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론, 미국은 다시는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신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즉 현대 문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새로운 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정교하며 강력한,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한국을 돈 뜯어낼 호구로 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의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고성능 배터리의 핵심 기술, 그리고 LNG선 건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F-35도, 이지스함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기술 주권,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놀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